그러나 일단 고려 말이 되면 몽골이 세력이 위축되고 그래서 이색도 젊은 시절에 원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고려 조정에서 공민왕 밑에서 잘 나갔던 것인데요. 불교예요, 결국. 타고난 유학자지만 한국은 대대로 불교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의 불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어요. 이색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내 안동권 씨만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성리학자인 남편도 부처님을 굉장히 신앙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과 당연히 시도 주고받았고요.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써서 불교를 배척한 것과는 아주 달랐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성리학자는 정도전이었던 거죠. 목은 이색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학자였다. 그러니까 양쪽의 발을 다 걸치고 있었던 거죠. 불교와 유교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을 왜 보여드리냐고요? 목은 이세계 안에 안동권 씨가 금강산을 되게 구경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은 목은 이세계 안에 뿐만 아니고 아까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면 몽골에서도 사신이 와서 금강산을 가서 구경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금강산을 보면은 어떻다? 극락에 간다 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시기니까요. 그렇게 불신이 깊은 아내 안동권 씨는 남편이 중간에 이제 병에 시달리고 그러면은 이런 일도 있어요. 보세요. 병든 아내가 살을 태우며 부처님을 거듭 부르네. 목은이 쓴 시에 나옵니다. 자기가 아플 적에 부인이 연비를 한 겁니다. 연비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호를 다뤘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당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색이 아내의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시도 따로 쓰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살점까지 태울 정도라면 이게 아마 평범한 일은 아니었지 싶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의학이 별로 발달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의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 없었죠. 의술다운 의술이 생기는 것은 세종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종이 등장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앙에 의지하는, 종교에 의지하는, 부적에 의지하는, 미신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를 보면 이색이 심하게 아팠을 적에 이렇게 보시면 종도 빌어요. 귀신에게 주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내는 아까 살점을 태우죠. 살을 태우면서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주역점을 치는 동네의 강판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쟁이죠. 점쟁이도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방을 하는 최시성을 가진 사람도 와서 액마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모두가 이건 다 누군가가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아내가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단순히 남편의 치병을 위해서만 주도권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가정의 대소사는 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다. 안동권 씨에게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상 어찌 보면 그냥 바지저고리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집안에 창고며 뭐 재물이며 뭐 나눠주고 받고 하는 것인데 이거에 다 고간 열쇠는 아내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색 역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병중에 쓴 시를 보면은 자기가 병이 든 이유가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렇다라고 탄식을 하고요. 자기가 방탕한 사람이라고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방탕한 사람이라고 참여를 하는 걸 보면은 부부가 정이 깊기도 했지만 이색이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색이 옆길을 자주 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색은 결국 신심이 부족한 자기를 반성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심이라는 건 신앙심이잖아요. 즉 부처님에 대한 자신의 기도, 자신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는 글을 써요. 누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가. 그러니까 성리학과 불교는 이 세계으로 봤을 적에는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색의 글을 제가 읽었으니까 문제가 없지. 만약에 18세기나 19세기에 선산의 꼿꼿한 선비가 읽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목은 선생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주 이거 틀려먹었구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변하기 전에 세상은 저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모근이 쓴 시를 보면은 부부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주인공은 아내니까요. 아내만은 아니지만 아내도 주인공이고 남편도 주인공이니까요. 그 아내가 어느 날 꿈속에서 금강산을 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남편이 그것을 시로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의 꿈 이야기를 일기에 적으셨습니까? 아내의 꿈 이야기를 시로 쓰셨습니까? 모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두고서 제가 알콩달콩한 부부의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죠. 읽어보면 이제 대강 번역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금강산은 희기도 하지 은빛으로 밝게 빛났다는 아마 겨울의 금강산이었던가 봐요. 꿈속의 금강산이 웅장한 절강 들쭉날쭉 풍경이 정말 산뜻하였다지요. 아내가 꿈속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상상봉에 오르고 싶었는데요. 문득 깨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줄이 더 붙어요. 이생도 꿈속 일인 줄 드디어 깨닫습니다. 라고요. 뒤에 한 줄이 없으면은 그냥 아주 평범한 아이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죠. 그런데 마지막 한 줄이 그게 아주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일도 사실은 이게 꿈속의 일이 아니냐. 누가 쓴 거예요? 이색이 그렇게 썼죠. 그렇게 쓰는 그 사람은 문학적 성찰을 하는 시인이 분명하고요. 그에게는 불신이 있었던 거죠. 아내만 불교 신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이색이 자기가 방탕했다고 후회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수였고 아니 실수들이었고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아내를 깊이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시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가정 다스리는 늙은 아내 어여쁘구나 그런 말도 해요. 아 이게 이제 늙었으니까 이렇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가정 다스리는 아내, 즉 살림 잘하는 우리 아내 정말 예쁘네 라고는 이런 시구절이 19세기나 18세기 조선의 선비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눈 씻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때는 속으로는 설사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것이 그 시가 남아나지를 못하는 시대였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200년 전에는 그러나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최고의 성리학자도 이렇게 말하며 살았어요. 어느 시대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색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이색이 지은 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시 속에서 제가 핀셋으로 이렇게 잡아서 뽑아온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런 시규절을 목은 이색이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진짜 몰랐을 거예요. 말로는 모근이 훌륭하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모근의 책을 다 읽어봤겠습니까? 내 마음 평안하니 그것은 아내가 집에 있어서 그러하지. 그런 규절도 나옵니다. 이걸 보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모근은 아내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근은 아마도 어려서는 마마보이였고 늙어서는 아내보이였던 것